예, 이제 6시, 이제 제 시간들이 6시고, 한국은 아마 이제 오전 10시가 됐을 텐데, 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 SAT 피니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제 디지털 SAT, 그러니까 SAT라는 시험 자체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스트래티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개요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한 강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게 일단 보게 되면 이걸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아마도 거의 다 어느 정도 디지털 SAT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는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에 공부를 한 학생들이고, 이번 여름방학이나 이제 올해 한 상반기 안에 이제 끝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충 어떤 시험의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할 텐데, 그래서 특히 요거 같은 게 이제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SAT라는 게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스트럭처가 되는지, 어떻게 내가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한 어떤 테스트 스트럭처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리딩 앤 라이팅, 그래서 이제 디지털 SAT 영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의 어떤 문제 유형들, 내 문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리딩 앤 라이팅 퀘스천 타입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퀘스천 타입을 알았으면 어떤 식으로 SAT를 준비를 해야 이번에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스트래티지에 관한 얘기. 요렇게 이제 3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디지털 SAT라는 어떤 시험, SAT라는 시험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냥 테스트 옵셔널도 있고 테스트 블라인드도 있고,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어떤 리퀘어먼트에서 non 리퀘어먼트로 바꿨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다시 디지털 SAT를 갖다 다시 리퀘어드로 이제 하게 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리퀘어드 된 학교들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뭐 하버드라든가 MIT, 칼텍, 예일, 다트머스, 브라운. 다트머스, 브라운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대부분 남쪽에 있는 학교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인디애나주라든가,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있는 모든 대학들, 조지타운이나 조지아텍, UT 오스틴, 펄듀, 그다음에 혹시 모르지만은 이제 밀리터리 아카데미, 그래서 뭐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또는 이제 안나폴리스 같은 데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SAT 테스트가 리퀘어드가 됩니다. SAT하고 그다음에 ACT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학생들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쓰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얘기를 해보게 되면 SAT가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학교는 사실은 이제 UC 시스템밖에 없어요. UC 캘리포니아 쪽. 얘네들은 아예 테스트 자체가 블라인드죠. 그래서 아예 그냥 테스트 점수를 내도 그냥 보지를 않는다. 그냥 이제 파일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UC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UC 이외에 거의 대부분 다른 학교들, 그리고 심지어 테스트 옵셔널 같은 학교도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한 70% 정도는 SAT 점수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70%들 점수를 낸 학생들은 이것저것 굉장히 이제 일종의 어떤 아카데믹 퍼포먼스라든가 또는 아카데믹 인덱스에 일종의 어떤 일정 포션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요 70%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보통 이 나머지 30%의 학생들은 실제로는 SAT가 없어도 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PA가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게 되면 라틴 아메리칸들, 이런 식의 어떤 마이너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인종에 따른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실제로 에세이를 통해서 이런 어떤 diversity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diversity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어떤 블라인드로서 점수만 가지고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지 보통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나 또는 에이시안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AT라는 것 자체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옵셔널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올해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거의 required 어떤 서브젝트로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만큼 SAT에 관한 비중이 이제 높아졌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의 SAT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궁금할 텐데 실제로 SAT가 원래는 이제 리딩 라이팅만 보게 되면 리딩 52문제, 라이팅 44문제 해서 즉 총 96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리딩 라이팅 문제가 합해서 54문제예요. 반으로 확 줄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점수가 똑같아. 1600점으로. 뭘 얘기하겠어요? 한 문제 한 문제당 일종의 점수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줄어들고 문제도 어떤 긴 롱 패시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짧은 패시지라서 학생들이 처음에 어떤 들어갈 때 배려가 굉장히 낮아져서 그래서 대충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애들이 영어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1400점대 어중간하게 나와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1400점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600점 찍는 애들도 있고 뭐 590점 뭐 이런 식으로 찍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 SAT에 관한 어떤 첫 번째 어떤 엔트리 베리어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옛날처럼 SAT가 점수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올리기 힘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600에서 한 650점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그냥 점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어떤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점수가 올라갈 땐 대부분 학생들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650에서 700점 사이 가끔씩 모의고사 보게 어떨 때는 내가 700점 찍고 어떨 때는 690, 어떨 때는 680, 어떨 때는 700 요런 요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 이 점수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점수가 안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거 해봤자 틀려봤자 전체 문제에서 한 5문제, 6문제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실수란 말이지. 보게 되면 실제로 채점을 해고 이거 내가 아는데 이거 내가 이제 잘못해서 틀렸는데 나는 바보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는 시험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그럴 때 그 나름대로 이제 효과적인 점수, 즉 effective한 스코어인 1500점 이상을 이거를 가져가기가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어떤 SAT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SAT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SAT 시험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사실 초반에는 그냥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를 갖다 어떻게 풀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수를 끝마쳐야 되는 시기에는 실제로 어떤 스트래티지라는 어떤 큰 어떤 부분보다도 전략적인 거라기보다도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떤 전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SAT에 관한 그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러면 뭐 요렇게 돼요.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은 첫 번째 모듈 1. 이 모듈 1을 우리가 보통 라우팅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듈 2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모듈 또는 이제 이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나름대로 이밸류에이션 모듈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모듈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모듈 1에서 모듈 2로 넘어갈 때 실제로는 시험 하나가 3개의 모듈로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조직이 된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라우팅 모드는 한 개 똑같고 모듈 2에서 어댑티브 모듈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가 하드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지 모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라우팅 모듈에서 내가 70% 이상 맞히지 못하면 그러면 이지 모듈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 이지 모듈을 갖다가 100% 맞는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점수는 590점. 맥스 스코어. 뭐 그러면 이제 망한 거라고 보면 돼.
실제로 SAT 점수 같은 경우에 590점이 나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1,400점 1,300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갔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첫 번째 모듈에 뭔가 실수를 해서 70% 미만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그냥 그 시험지에서 나오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점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라우팅 모듈이고, 그래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반반 정도 섞여 있게 되는 건데, 이 라우팅 모듈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끝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포컬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SA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점수를 쌓아나가는, 내가 이거 한 문제 맞추면 20점이 오를 거야, 한 문제 맞추면 30점이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SAT 모듈의 점수를 쌓아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SAT는 언제나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600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문제를 갖다가 미스를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몇 점씩 감점이 되는 어떤 디덕션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도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SAT는 빵점 맞아 200점 주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그 800점의 어떤 스케일 안에서 600점 정도를 갖다가 전부 다 어떤 편차를 두고 깎아 내려가는 어떤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디덕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 쉬운 문제일수록 데미지가 크다. 왜냐면 쉬운 문제일수록 이제 어려운 문제가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반대로 보게 되면 쉬운 문제일수록 어떤 감점이 크겠죠. 비글 데미지가 있다. 문제 하나 틀린 760점 나왔어요. 하나 틀린 770점 나왔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냐? 바로 모듈 2는 정말 잘하는 학생인데 모듈 2에서 뭔가 깜빡 잘못 생각하거나 이게 문제를 하나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틀리게 되면 갑자기 30점, 뭐 크게는 40점까지 깎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고급 학생이면 학생일수록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건방을 떨면 안 된다. 이게 언제나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SAT가 도대체 어떻게 점수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런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업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SAT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리딩과 라이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뭐 다 알겠지만은 한 문제마다 쇼 패스가 있는데, 25에서 보통 about 150단어, 150단어 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가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시간. 즉 이제 한 개 어떤 그 총 이제 54개의 문제가 되고, 한 모듈당 27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이제 27문제 같은 경우에 얼마를 주면 32분을 32분이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SAT 또는 컬리지 보드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SAT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관념 또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되게 어떤 타임 프레셔를 갖다가 점점 더 줄일, 타임 프레셔를 점점 더 줄일 거다. 그만큼 시간 때문에 애들이 어떤 시험을 못 보게 되거나 또는 시험 점수에서 큰 어떤 그 이제 디스크레펀시가 생기게 되는 걸 막겠다라고 실제로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통 기본적으로 시간은 굉장히 충분하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내가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어떤 문제를 갖다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느냐, 즉 그 포커스와 그다음에 문제를 갖다 볼 때 thoroughness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즉 고득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딩과 라이팅 파트, 도대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요거는 리딩 라이팅 파트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그러한 이제 컬리지 보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이제 도메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SAT 시험을 보게 되면 크래프트 앤 스트럭처에서 뭐 몇 퍼센트,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아이디어 파트에서 몇 퍼센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이제 이밸루에이션 카테고리라고 보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밸루에이션 카테고리즈마다 이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래프트 앤 스트럭처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 많은데, 거의 학생들 대부분 이제 어디서 점수가 많이 깔리게 되냐면, 실제로 희한하게 월진 컨텍스트에 굉장히 많이 깎여요. 그래서 월진 컨텍스트라든가 또는 텍스트 스트럭처 앤 퍼포스,
그다음에 이제 cross text connections 요게 이제 craft된 스트럭처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깎여 가지고 점수가 떨어진 학생은 거의 없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라든가 애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그 성적을 봤을 때 보게 되면 거의 여기에서 희한하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월진 컨텍스트는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월진 컨텍스트 문제는 처음에는 쉬웠지만은 요즘 이제 SAT가 점점 더 계속 시행이 되면서 이 문제 자체가 조금씩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단어의 커노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영어에서 쓰이게 되는 어떤 컨벤션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로워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스트럭처하고 퍼포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이 텍스트 스트럭처와 퍼포스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포이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 리터처 이게 두 개가 전부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리딩에서 가장 어떤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이 두 부분에 관한 이 두 가지 종류의 짧지만 이런 패시지에 관한 어떤 그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어떤 문제 유형들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어떤 방법들이 살짝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짝 다른 방법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게 되면 사실 SAT라는 어떤 시험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 시험에서 각각의 시험에서 얼만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의 어떤 밴드라고 하죠. 그 점수의 어떤 폭을 갖다 얼만큼 좁게 그리고 얼만큼 컨시스턴틀리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알다시피 일종의 어떤 자기 퍼포먼스의 컨시스턴은 결국에는 반복적인 레피티션과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훈련이 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갖다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각각의 어떤 문제에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되는지를 한번 이제 나름대로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가 되는 것인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question type identification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만 보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플로우에서 시험에서 words in context question이나 또는 transition question 또는 reading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reading 메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디테일 그 전반적인 다 reading question이고 그리고 이제 rhetorical synthesis question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student note라고 하는 이런 question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writing grammar question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 되는 어떤 question의 그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words in context와 transition question 전부 다 쉬운 question이고 사실 words in context는 가장 처음에 비기닝에 무조건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transition question은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은 거의 모든 어떤 SAT 문제는 패시지가 아니고 언제나 question 먼저 봐야 된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지문 자체가 일종의 어떤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보고 또 지문을 읽게 되면 똑같은 지문을 읽는 걸 두 번 반복을 하게 되고 지문을 두 번 읽게 되면 그만큼 시간상 손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더블 띵크를 하거나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게 돼요. SAT는 이제 AP Literature나 또는 AP Elang처럼 뭔가 어떤 지문 자체가 다 완벽하게 일을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이제 컨텍스트라든가 또는 이제 그 라인 사이에 있는 임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로 보고 실제로 evidence based question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즉 포커스를 해서 어떠한 정보를 찾아야 되느냐 이걸 갖다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제나 볼 때는 퀘션 먼저 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 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words in context나 transition question 같은 경우는 일단 question 먼저 봐서 도대체 어떤 단어가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건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시지를 읽고 나서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words in context와 transition 파트인데 그 블랭크가 되어진 부분이나 아니면 일단 언더라인 되어진 부분이나 또는 transition도 블랭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될지 나름대로 먼저 guess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그 guessing 게임 자체가 들어가는 SAT에서는 보통 guess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guess 게임을 해야만이 어떤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것은 단어 자체의 시노님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어떤 translation question이라 바로 interpretation question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interpretive guess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게 되냐면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그만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커너테이션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게 실제로 그 내가 개설하는 부분에서 나와요. 단어 어떤 타입이라던가 아니면 톤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타입과 톤을 가지고서 나중에 우리가 매치를 시키는 경우로 다가야 된다. 그래서 요게 월진 컨텍스트와 트랜지션 특히 좀 어려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를 갖다 이제 딱 보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 A 키 언어 보고 B 키 언어 보고 C 키 언어 보고 D 키 언어 봐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어떤 substitution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올드 SAT에서는 나름대로 워킹을 했는데 뉴 SAT는 그걸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언어 자체에 되게 자연스러운 플루이디티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일단 읽고 그다음에 그 블랭크에 들어간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가야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을지 간 어떤 로지컬 플루이디티가 생각을 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ABC를 보고 내가 매칭을 시켜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되는 것이고 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보기에는 last man stand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되게 비슷한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차이점은 reading과 그다음에 rhetorical synthesis는 question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reading 같은 게 이제 도대체 question 자체에서 어떤 스코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아이디어 포컬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rhetorical synthesis는 당연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 따라서 어떤 서머리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audience familiarity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퀘션 타입 파악을 하고 일반적인 리딩이나 좀 레토리컬 신테시스 문제가 나오게 되면 퀘션 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문제의 스코프와 그다음에 포컬 포인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패시지 들어가죠. 당연히 패시지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요거를 갖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이건 뭐냐면 사실은 search and destroy라고 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또는 내가 이제 문제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왜냐면 그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시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니까 첫 번째 파트 여기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이외에 나머지 문제들과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SAT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먼저 후려쳐서 골라내는 게 SAT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멀티플 초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가 이제 자유롭게 쓰는 어떤 free response question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답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게 답이 될 텐데 이거는 멀티플 초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면 A, B, C, D라는 개념 안에서 A, B, C, D라는 주어진 것들 안에서 바로 C번이 답이 돼서 C번 그래서 네가 답이구나라고 해서 C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A는 너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너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너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너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주니까 일단 체크. 그다음에 D번 너는 이건 완전히 안 된다야. 즉 뭐냐면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즉 last man stand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서 있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있는 게 바로 답이 된다. 이게 바로 사실 모든 어떠한 그 multiple choice question을 갖다가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스트래티지예요. 즉 답을 찾으려는 스트래티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지를 갖다 이해를 하고 그 어떤 아이디어대로 쫓아나가게 되면 실제로 정답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실제로 수업 시간 중에서도 학생들은 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엘리미네이션 스트래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프로세스 오브 엘리미네이션으로 얘기를 하죠. 어떤 답들이 정답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오답이 되는지 거기에 관한 고찰과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다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게 즉 자신 있게 엘리미네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모든 멀티플 초이스 퀘션, SAT뿐만 아니라 모든 멀티플 초이스 퀘션의 어떤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라이팅 그래머는 약간 달라요. 라이팅 그래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똑같아. 그래서 굳이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 어떤 그래머 문제 같은 경우 또 역시 일종의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사이의 어떤 트랜지션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단순 센텐스 스트럭처와 거기에 따른 어떤 그래마티컬 커렉트니스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센텐스 전체, 센텐스 이걸 봐야 돼요. 즉 중간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대문자부터 시작을 해서 캐피털 레터부터 시작을 해서
피리어드가 있을 때까지 요 부분을 보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grammar 또는 sentence structure의 기본적인 유닛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블랭크가 있는 센텐스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 쉬운 문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동사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프로나운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운더리 퀘션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ABC가 굉장히 긴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우리는 필링을 해봐야 돼. 즉 문제 자체를 보고 이게 이러니까 이런다라고 답을 먼저 서치를 이거는 두 개의 인디펜던트 클로즈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때 피어레드나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찾으러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갖다 어떻게 빨리 푸는지 더 이상 빠른 것은 스피드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에세이든지 사라진 어떤 그 이제 어드밴티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세이를 얼마큼 빨리가 아니라 얼마큼 정확하게 얼마큼 에러가 없이 푸느냐 즉 되게 코셔스한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넣어보고 이 필링을 해준 상태에서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여기까지 어떤 첫 번째 인디펜던트 클로즈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디펜던트 클로즈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거는 일종의 어떤 디펜던트 클로즈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필링을 해보고 나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요래서 안 된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어떤 verb의 tense가 잘못됐네. 이거 같은 경우는 comma splice가 됐네. 이거는 fused sentence다. 라는 식으로 엘리미네이션 택틱을 거쳐서 역시 이것도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정답이다. 즉 last man standing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답을 봤을 때 이건 좀 어감이 이상한데? 라는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답이 되냐면 얘가 정답이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A랑 B랑 D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C가 답이 되는 거야. 언제나 SAT는 어떤 absolute한 value를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relative하게 best answer를 찾는 거다. 주어진 것들 중에서 우리가 초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스텐스를 찾는 거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월진 컨텍스트나 트랜지션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에서는 절대적으로 엘리미네이션 택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요 단 하나의 스트래티지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가 영어를 얼마나 보고 꼼꼼하게 체크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스트래티지 얘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클래식 리터처나 포이트리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려운 특히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해석적인 측면에서 또는 인터프리테이션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클래식 리터처나 포이트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특히 첫 번째 words.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오래된 단어고 고우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signposting word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adverb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고의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특히 포이트리에서 어떤 축약형 이거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kiss 이런 것들 또는 or 이은 아이고 이런 말들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요런 것들이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 air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알아두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ts 같은 경우는 it, is가 되는 거고 여기 or, 이은 전부 다 v가 생략되는 over, even 뭐 얘라는 말은 you라는 거 알 거고 an, apostrophe 이거는 이제 and가 되고 ear는 얘는 here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 하게 된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문장 중간에 사실 이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니 over란 말과 특히 over나 또는 even이란 이런 특정한 단어를 갖다 내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시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attitude라거나 무드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리터리처 같은 건 언제나 블러브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것들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옛날 올드 SAT처럼 어떤 패시지 자체가 보통 750단에서 800단어가 된다라면 중간에 하나의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갖다가 풀리하게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길어봤자 150단어, 길어봤자 한 패러그래프도 약간 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떤 컨텍스트를 갖다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바로 거기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블러브. 즉 실제로 문제 이전에 나오게 이거는 블러브 읽는 거는 이제 무조건 어떤 필수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는 블러브 때문에 답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특히 어떤 이러한 리터러처나 포이트리 같은 경우는 대명사, 뭐 he라든가 이제 뭐 she라든가 you는 뭐 이제 알 거니까 특히 이런 것들 it 이딴 말들 우리는 그냥 흔하게 he, she, it 쓰지만은 여기에서는 도대체 he가 누구고 she가 누구고 it이 누군지 요즘의 어떤 conventional English language에서는 이런 어떤 pronoun의 일종의 어떤 ambiguity를 갖다가 일단 pronoun의 ambiguity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he야, 다 she고, 다 it이고 그러니까 앞에 어떤 singular, non, person, noun이 3개, 4개가 나오는데 it이 나오면 내가 알아서 체크를 해야만 돼. 근데 요거를 갖다 내가 잘못 체크를 하게 되면 메인 아이디어 자체가 완전히 그냥 부서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한 주체가 누구고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특히 포이트리 같은 경우에는 포엠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어떤 포엠의 스피커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어떤 성인 어른이 아이의 입을 빌려서 포엠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이제 포엠을 쓰는 어떤 그 이제 그 포эт과 그다음에 포엠에서 나오게 되는 스피커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 자체가 결국은 리트레처고 포이트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내러티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어떤 argumentative나 argumentation이라든가 아니면 expository, informative하고는 다르게 내러티브는 언제나 반전이 있고 처음과 끝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그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규멘테이션 같은 건 언제나 뭐가 돼서 메인 아이디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메인 아이디어에 따른 어떤 엑스포지션 나오고 그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 나오고 임플리케이션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소설이나 아니면 포엠 같은 거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에 보통 비기닝에서 어떤 작업을 건다. 셋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엔딩에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포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아이디어, 그 서사 자체가 처음에 셋업으로 시작을 해서 끝에 나올 때 일종의 메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포엠의 중간을 갖다 이해를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엔딩이나 또는 비기닝 파트에서 어떤 빅 월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우리가 쉽게 나름대로 어떤 그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but 뭐 이거는 뭐 따로 말 안 해도 되고 A, but, B 하면 but 다음이 언제나 but 다음이 이제 primary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but 이전에 나오게 되는 말들은 이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일종의 셋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SAT 어떤 영어 문제를 수학처럼 과학처럼 어프로치를 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야만이 좀 쉽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still 이것 자체가 랭귀지이기 때문에 로직보다는 센티먼트다. 특히 리트리처나 포이트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로직으로 따지려면 답이 안 나와. 이 사람이 그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으냐가 더 중요해. 특히 시 같은 경우, 포엠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블러브를 통해서 얘가 도대체 어떤 무드에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센티먼트가 잡히기 때문에 요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punctuations. 뭐 이제 period나 뭐 세미콜론이나 콜론 같은 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punctuation 같은 경우에 이건 writing이 아니고 reading이기 때문에 이 말들 요거 함부로 쓰는 말 아니거든. question mark라든가 또는 exclamation mark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얘네들은 뭐가 있다? 일종의 어떤 강조, emphasis,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런 question mark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question mark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question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그 이제 아이디어 introduction question이냐
아니면 일종의 메인 아이디어 퀘스천이냐, 아니면 레토리컬 퀘스천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 정말 나의 어떤 uncertainty를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러한 퀘스천인지, 진짜 물러서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요 어떤 그 exclamation 마크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가 진짜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이제 sentimental, sentimental shock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썰케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어떤 그 unexpected한 logical progression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짧은 지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리트러처 포이트리 같은 경우는 이런 펑츄에이션 또는 특정한 특이한 뭔가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피리어드나 또는 커마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이러한 특이한 펑츄에이션이 나올 경우는 이제 언제나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클래식 리트러처나 포이트리 같은 게 지문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문제 유형에 관해서 빨리빨리 가볼 텐데, 우선 첫 번째가 craft and structure. 그래서 월진 컨텍스트죠. 월진 컨텍스트의 어떤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요거는 이제 블랭크 필을 하게 되는 경우. 월진 컨텍스트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0문제 중 거의 한 90% 이상이 거의 블랭크 필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프레이즈가 언더라인드 워드를 가지고서 여기에 관한 어떤 이거 시노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노님 찾는 거 아니에요. 시노님 절대 아니고요. 시노님으로 하게 되면 답 안 나오고 이 언더라인드 월드의 일종의 가장 클로즈한 인터프리테이션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즉 똑같은 시노님은 내가 100만 개 알아봤자 실제로 월진 컨텍스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다 비슷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ABCD 나오면 ABC가 다 시노님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즉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이 시노님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도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휴먼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non 휴먼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인터프리트 되는지 어떤 인터프리티브한 어떤 엑스포지션을 갖다 찾아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한 10% 정도 나오고 그다음 요게 실제로 거의 대부분 모듈 2에서 어드밴스 모듈 2 하드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퀘스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월진 컨텍스트 이런 것들. 즉 우리는 단순히 똑같은 말들 동의어를 찾고 substitution을 찾는 것은 옛날 올드 SAT 문제나 또는 그 이전에 생커 문제에서 들어갔던 거고 실제로 지금 나오게 된 어떤 디지털 SAT 같은 경우는 connotation과 요 네 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단어가 어렵진 않아. 하지만 똑같은 단어라도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떠한 느낌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프라이머리 미닝이 아니라 세컨더리 미닝에서 이게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지 이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이 단어는 그냥 무조건 아주 피올리하게 피지컬 프로퍼티만 얘기하는 걸로 쓰이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 자체가 피지컬 프로퍼티와 메타포리컬 프로퍼티를 쓸 때 둘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월진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뭐 아까 얘기하겠지만 예문 위주로 단어 공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바로 텍스트 스트럭처와 퍼포스 문제인데 일단 요게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서 이 보통 요 두 가지 타입은 베스트란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이제 메인 아이디어하고 연결되는 오버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언더라인드 포션에서 그 스페시픽 파트에 관한 어떤
펑셔널이고 이 펑션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스트럭처에 관한 얘기, 이게 어떤 시리즈 퀘스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앤서가 나왔다. 아니면 어설션과 디테일이 나왔다. 아니면 디테일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임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이런 식의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일단 메인 포인트에 관한 얘기. 즉 단순히 스트럭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메인 포인트에 관한 얘기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글이 도대체 어떠한 아이디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만 된다.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이거 자체가 스트럭처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디스토션 문제를 보게 되면 얘는 메인 포인트는 맞는데 스트럭처가 조금 애매하게 써놓거나 아니면 스트럭처는 진짜 내 마음에 딱 들게 써놨는데 메인 포인트에서 살짝 뭔가 좀 애매하게 써놓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하나의 컨비네이션으로 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초이스를 볼 때 A, B, C, D 답을 선택할 때 그럴 때 이게 답이다 라고 선택하는 게 이게 왜 답이 안 되니 굉장히 크리티컬리하게 답을 갖다 어세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나오게 되면 어떤 펑션인데 보통 SAT에서 어떤 특정한 문장의 펑션이다 라고 하게 되면 큰 게 없고 뭐 예를 들어서 assertion이거나 또는 specification 또는 refutation 그리고 qualification 뭐 대신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그 중에서 3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일단 이제 보통 specification 이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exemplification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qualification 앞에 어떤 나왔던 아이들을 갖다 내가 조금 소프트닝을 하고 일종의 어떤 argumentation의 그 이제 receptivity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제 could라든가 might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제일 많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 그냥 전형적인 그냥 이제 SAT에서 물어보게 되는 어떤 로지컬 프로그레션을 갖다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떠한 부분이 되는 건지 그 문장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장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 이 문장이 나름대로 설빙하고 어떤 펑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펑션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크로스 텍스트 커넥션 이게 이제 첫 번째 텍스트 릴레이션과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단 크로스 텍스트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텍스트 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스코프에 관한 얘기 즉 이 텍스트 자체가 어떤 제너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어떤 특정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중점이 된 것이냐 다음에 두 번째가 일종의 스탠스에 관한 얘기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스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팅이 있고 그다음에 컨트라스팅이 있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예문제에서는 서포팅이 몇 번 나왔는데 실제로 SAT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거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오게 되는 어떤 실전 문제에서는 서포팅을 없고 탑 컨트라스팅 즉 패시브 1과 즉 텍스트 1과 텍스트 2는 거의 대부분 컨트라스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컨트라스트를 갖다가 어떻게 시켜놨는지 두 개의 어떤 하나의 제너럴라이제이션과 또 다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걸로 시켜놨는지 아니면 하나의 티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티오리를 갖다가 나름대로 반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익스퍼리먼트나 스터디에 관한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그 구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이제 텍스트 릴레이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바로 텍스트 1 또는 텍스트 2의 어떤 뷰 포인트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텍스트 1과 텍스트 2에서 언제나 텍스트 넘버예요. 무슨 말이냐? 텍스트 2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텍스트 1의 오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텍스트 1 퀘스천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관한 답은 텍스트 2에 있는 워딩을 사용해서 이 말을 하면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니야. 무조건 explicitly 하게. 그러니까
solely하게 바로 그 텍스트 1에 관한 아이디어를 물어보면 바로 그 accordance한 그 연결되는 어떤 텍스트의 어떤 그 이제 아이디어 안에서 들어가 있다. 요거 이제 일종의 퍼스펙티브 퀘션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떤 ABCD를 나름대로 엘리미션 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포메이션 아이디어 파트는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 이제 뭐 메인 아이디어 클레임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 이제 베스트가 되는 것이니까 이 메인 아이디어 클레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디테일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클레임 같은 거 우리가 두 가지 봐야만 돼. 첫 번째,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 패시지에 있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true, false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똑같이 true지만 이것 자체가 relevant한 아이디어냐 즉 그 어떤 A, B, C, D 초이스에서 나오게 된 아이디어의 어떤 inclusivity 이걸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inclusivity. 즉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답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답을 보고 나서 아 하고 알게 되는데 뭔가 좀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그냥 되게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좀 too general한 거 아닌가. SAT에서는 too general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다시 한번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우리가 오답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 너무 제너럴해서 두 번째 너무 스페시픽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SAT에서는 too general해서 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SAT에서는 단지 뭐만 있다? 나는 제너럴 아이디어와 메인 아이디어를 봤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의 스코프를 갖다 너무 좁게 잡아서 너무 내로하게 잡아서 너무 스페시픽해서 답이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되게 제너럴한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그게 답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는 어렵지만 가끔씩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메인 아이디어 문제에서 뭔가 스톡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은 A, B, C, D 읽어보고 가장 제너럴한 걸 찍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라스트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디테일 문제. 뭐 요거는 뭐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퀘션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이제 true, false 퀘션이 나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도 디테일은 맞지만 물어보는 디테일이냐.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볼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풀 때 그냥 퀘션 먼저 보라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언제나 스페시픽한 포컬 포인트가 존재하고 이 포컬 포인트를 내가 이해를 해야만 즉 단순히 true, false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 포컬 포인트와 나름대로 이제 어소시에이트가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맞아떨 매치가 되는 부분 즉 뭐냐면 이 포컬 포인트 물어보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아 이거 여기 나와야지 이거 맞는데 왜 이게 답이 안 돼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하고 100% 전부 다 뭐냐면 있어 있고 맞고 제대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텍스트 물어보는 거는 쌤에 관한 거지 리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답이 돼요.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인지 퀘션이고 특히 이게 이제 내가 보통 퀘션을 얘기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스코프에 관한 스코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내가 나름대로 풀고 있는 이 퀘션이 도대체 어느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 에비던스 문제인데 이건 quantitative evidence와 그 다음에 이제 textual evidence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quantitative evidence나 textual evidence는 뭐다? evidence question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deductive reasoning을 물어보는 말이다. 즉 뭐냐면 주어지는 게 실제로 어떤 문장 안에 있었던 assertion이나 또는 hypothesis예요. 그리고 이 assertion이나 hypothesis를 갖다 나름대로 support를 하는 어떤 스페시픽한 인스턴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제너럴한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포인트 전부 다 설명해주는 어떤 인스턴스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서포트가 있고 위큰이 있어. 이것 때문에 망하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팩트 퀘션을 해서 except다. 이게 아닌 것은 또는 이게 아닌 것은 전부 다 except not 대문자 굵게 또는 아이탈릭으로
또 weaken 같은 weakened 뭐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벌드로 해놔서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배려를 했는데 디지털 에세이에서는 그게 없다. 그냥 서포트고 위강이 똑같은 어떤 폰트고 그다음에 똑같은 크기야. 아이탈릭도 아니고 벌드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진짜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해요. 요거 한 문제 틀리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나왔는데 머지로 다 틀렸다. 그럼 20점 30점 날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750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720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에비던스 퀘스천 무조건 중요한 게 이런 어떤 타입도 있겠지만 무조건 중요한 게 바로 weaken이라는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textual evidence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inference question. inference는 아까 얘기한 디덕션이 아니고 이제 로지컬 커넥션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SAT 퀘스천은 별로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inference question이라고 보게 되면 어떤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트랜지션이 되는 건지 conclusion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during logical connection이고 그다음에 conclusion을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일종의 어떤 therefore가 되는지 아니면 however가 되는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indeed가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숨어있는 implied transition을 갖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의 결국은 뭐냐면 바로 fluidity. 아까도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SAT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얼마큼 부드럽게 어떤 그 이제 좀 어떤 범피하지 않게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지 요거 물어보는 게 이제 inference question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logically complex text가 되는 것이니까 즉 그 텍스트 앞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precondition이라든가 또는 setup이라든가 아니면 assertion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고 거기서 맞춰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어떤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떠한 그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문장이 나오고 여기다 줄 하나 딱 그어지고 여기서 마지막 문제 끝나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만 이렇게 보고 나 요것만 보고 풀면 되는 거니까 빨리 풀어야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망해요. 왜냐면 여기는 로직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여기서 빌드업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어봤자 150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거가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요만큼만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SAT는 이번에 못 끝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150단어 문제를 충분하게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1분이 넘어가는 시간을 주는 거 이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는 노력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래머에 관한 얘기, English conventions나 이런 건데, 우선 뭐 요거는 이제 대충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major grammatical rules, SAT에서 나오는 모든 룰인데 이것만 알면 돼. 어차피 이제 요 어떤 그 파워포인트란다. 이 슬라이드는 내가 제공할 테니까 나중에 보면서 보게 되면 agreement다, verb forms다, modification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요런 부분들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이거 이상으로 다른 거 안 나와. 무조건 여기서만 SAT 그래머 룰이 나와요. 요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boundaries. 요거는 이제 따로 필요해요. 특히 sentence boundary 같은 경우는 결국은 independent와 dependent clauses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바운더리 문제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ABCD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해. 뭐 has done, is doing, do, did 이런 식으로 ABCD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데 비해서 바운더리 문제는 이게 ABCD가 진짜 길어. 엄청 길어. 뭐 두 줄짜리도 있고 미쳐가지고. 자, 이것 자체가 이제 문장과 문장의 어떤 사이,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트랜지션이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바운더리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커마 스플라이스라든가 아니 fragment, run-on, punctuation. 요 세 가지를 갖다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independent clause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independent clause를 다 supporting하는 또는 나름대로 describe를 하게 되는 dependent clause가 어디까지인지 요거를 갖다 나름 문장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close connection과 그다음에 separating punctuation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period나 콜론이나 세미콜론, 커마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
이거하고 즉 그라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문제를 틀렸다. 내가 실수로 틀렸건 진짜로 몰라서 틀렸건 아니면 내가 진짜 ABC 내가 진짜 이거 점 하나를 잘 못 봤네. 이게 이건데 이게 잘 못 봤네. 이게 이건 줄 알았네. 그냥 다 알 수가 있는 것들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얘는 무조건 오답 노트. 얘는 무조건 오답 노트를 안 하면 그래마에서 내가 완벽하게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다 잘하는데 뭐하러 오답 노트. 잘하는 거니까 해야 돼요. 못하는 것만 할 필요가 없어. 오답 노트 할 게 얼마나 많아. 그 사이에 그 시간에 그냥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지. 하지만 잘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실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내가 네글리전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운더리나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폼 스트럭처 센스 같은 그라마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답 만들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오답 노트를 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어떤 실수를 나름대로 이제 더 줄인다. 즉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측면에서 이거는 그냥 이제 마치 보험처럼 오답 노트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expressions of idea인데 이거는 뭐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트랜지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rhetorical inference 같은 것들. 그래서 rhetorical inference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rhetorical inference 근데 마지막에 distractor가 있어. 가끔씩 이것도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쉬운 easy 모듈에서 안 나오고 hard 모듈, 특히 모듈 2에서만 나오는 게 audience의 familiarity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학생이 어떤 오디언스에 뭔가를 갖다가 프레젠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디언스가 어떤 특정한 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오디언스에다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이 오디언스가 이걸 모르는 오디언스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메인 아이디어 이외에 일종의 서플리멘털 아이디어로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오디언스 파밀리어리티에 관한 얘기가 문제 자체에 스페시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이제 무조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된다.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요거. 그래서 요거 놓치게 되면 역시 여기서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데미지가 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쉬운 문제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 그 이제 컬리지 보드에 뭔가 트릭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이게 이제 레토리컬 인프루언스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스트래티지 얘기 얼른 끝내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리미테이션이 있어. 언제나 데피니티브 앤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단어를 볼 때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언제나 왜 맞는지, 뭐가 맞는지가 중요해. 언제나 what's wrong. 그죠?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 A, B, C, D에서 1에서 D번이 맞아.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D번이 맞는 건 당연한 거고 A번과 B번과 C번이 도대체 왜 얘네들이 왜 잘못됐는지 A는 커머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B는 원래 아이디의 컨트라딕션이야. C번에서는 요런 어떤 익스트림 워드가 들어갔네.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는 오답 노트를 만들 때는 왜 이게 그래서 이게 맞다가 아니라 문제는 이거 그래서 얘네가 틀린 거야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바 엘리미네이션 할 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잘못된 답이냐. 그래서 잘못된 답의 어떤 유형 자체는 바로 이렇게 있다고 보게 되면 돼요. 그렇죠? out of scope라든가 즉 실제로 어떤 텍스트에 나오지 않은 말이 나왔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익스트림한 워드가 됐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 같은 경우 즉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답 자체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 이제 디테일이 맞아. 디테일이 맞는데 지금 이것 자체가 뭐가 됐는지 바로 misstatement of implication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사람이 대머리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머리면 이 대머리가 이 사람이 더운 걸 싫어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임플리케이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임플리케이션에 관한 어떤 그 디테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바로 false assumption. 근데 이게 되게 빠져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언제나 우리 현상만 보고 언제나 에비던스 베이스로 봐야만 된다. 이거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미스유스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디스트랙터인데 바로 correct 디테일이고 디테일은 맞아.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적 요구하는 디테일이 아니야.
즉 뭐냐면 맞는 디테일이지만 문제랑 안 맞는다라는 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커스의 잘못된 이런 것들 단순히 true, false만 보고 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SAT에서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 다음에 recycle language 실제로 어떤 그 이제 그 패시지 나온 말들 그냥 그대로 써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그냥 되게 매력적인 답으로 나오게 되네. 랭귀지가 그대로 리사이클이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이건 함정의 경우가 많다. 디스트랙터다.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특히 어떤 리딩을 할 때, 우리가 리딩 연습을 할 때 나름대로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 뭐 굉장히 짧은 리딩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사인포스팅 키워드들이 존재하는지를 갖다 이해를 해야만 돼. 오피니언을 얘기하는 말들, emphasis,라든가 컨트라스트나 또는 augmentation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가 써놨으니까 여기에 관한 어떤 사인포스팅 키워드, 특히 이 부분. 마치 이제 fortunately나 좀 disappointingly 또는 이제 likely, 뭐 speculate 이런 것들이 자체 그냥 어순을 나타낸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즉 오서가 얘기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스탠스를 impli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오피니언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포컬 포인트를 다 하나하나 맞춰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한 5분만 더 할게요. 보캐블러리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거는 내 수업을 들은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강조하는 거 워드 스마트. 워드 스마트 한국어 거 원투 통합본도 있고 그다음에 워드 스마트 주니어도 있고 워드 스마트 한글로 해석본도 있고 번역본도 나오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워드 스마트 원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 워드 스마트 원투 통합본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지 말고 그러면 힘들어 못해. 원 하나만 사서 그냥 별거 아니야. 단어 1400개 1400 플러스니까 이 정도 되는 건데 요것만 제발 마스터해라. 그러면 SAT, ACT, GRE, GMAT, MCAT, LSAT 다 끝난다. 내 말에 LSAT까지 끝난다. 이것만 하면. 왜냐면 여기 1400개가 그냥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워드 스마트 요거 해라. 무조건 원만 해라.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만 단어를 외울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은 꾸지도 말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워드 스마트 원만 제대로 해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근본이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자, 그러면 워드 스마트는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냐? 즉 보면 일종의 워드 스마트가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워드 스마트를 볼 때 이 말 콜루전이란 말이 conspiracy고 secret cooperation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왜 몰라?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데 인터넷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왜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워드 스마트 사봐야 돼? 워드 스마트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문. 보통 워드 스마트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이 컬루전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의미구나.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의미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문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만 돼. 예문. 그래서 보통 워드 스마트에서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단어 자체보다 예문을 갖다 확실하게 한번 써보고 이해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예문들이 나중에 내가 나름대로 워드 스마트를 두 번째 볼 때, 그럴 때 나름 도움이 돼. 그래서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한 워드 스마트 예문인데 나는 이제 구글 하기도 했는데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고요. 그 책은 종이책으로 사서 보고 내가 직접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타입으로 직접 쳐봐야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 예문을 내가 한 번만 쳐봐도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고 그리고 쳐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쳤는데 이렇게 문장을 쳤는데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다시 보겠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갖다 직접 해보고 이해를 해보고 이 단어들이 도대체 어떠한 컨텍스트 상에서 어떠한 그러한 conciliatory라든가 concise 같은 단어는 도대체 어떠한 그 컨텍스트상에서 쓰였는지 어떤 누안스로 쓰였는지를 갖다 문장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워드스마트에 거기에는 콜푸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워드스마트를 갖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드스마트 공부를 할 거면 일단은 단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가 즉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했지만 컬루전 자체가 컨스피러시다를 갖다 아는 것은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시험을 볼 때도 도움 안 되고 글을 쓸 때도 도움을 안 되고 독해를 할 때도 도움이 안 돼. 이건 그냥 원투원 방식 그냥 나의 어떤 피스 오브 날리지야. 하지만 이것 자체가 나름대로 문장 안에서 이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식의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굉장히 많이 어플리커블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사용법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워드 스마트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뷰 노트. 자, 리뷰 노트는 역시 이것도 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퀘스천 솔빙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밸류에이션이야. 자, 뭐에 관한 이밸류에이션? Evaluate my attentiveness and focus. 내가 나의 널리지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리뷰노트 보게 돼. 리뷰노트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10개를 쓰면 거의 되면 7문제 중 전부 다 내 실수일 거야.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파이널라이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반성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리뷰노트 만들면 돼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 벌 받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리뷰노트는 내가 반성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리뷰란 말, 그쵸? 반성문이다. 리플렉트를 하는 거다. 아,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신을 놓고 머리가 꽃밭이었구나라는 걸 시험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노트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뷰노트를 할 때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즉 이게 왜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노트를 만들면 돼요. 지금 뭐냐면 첫 번째 퀘스천 타입과 그 다음에 이 퀘스천에서 도대체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퀘스천을 갖다 풀기 위한 어떤 키는 무엇인지 이걸 갖다 내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리뷰를 하고 내가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복기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류의 문제나 이런 거에 나왔을 때 실수를 갖다 미니마이즈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게 모르는 거면은 이거 갖다 내가 직접 써봐야 돼. 내가 직접 이렇게 써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이 문제 어떤 그 이제 타입이라든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어프로치가 쓰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요. 자, 진짜 마지막. 그럼 우리 공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focus maintenance. 무조건 포커스를 유지를 해야만 된다. 자, 요거. 보통 연습할 때, 그럴 때, 모듈 1 풀고, 모듈 1 뭐 30분이요. 30분 모듈 1 풀고, 힘들어.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치? 뭐, 쇼츠 좀 보다가 한 2, 30분 놀다가 이제 모듈 2 풀고, 또 2, 30분 보다가 math 모듈 1 풀고, 자, 그렇게 되면, 결코 SAT 좋은 점수를 받지 못. 언제나 어떤 프랙티스는 실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 언제나, always, full length. 그냥 이제 all the way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연습 문제를 푼다? 그러면 reading, writing, module 1 and module 2 최소한 64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64분을 갖다 내가 주고 64분은 책상에 앉아서 모듈 1, 모듈 2를 다 풀어야만 돼. 원 풀고 쉬고. 더 나쁜 거는 한 문제 풀고 답이 궁금해. 답 보고 두 번째 문제 풀고 답 맞았네. 세 번째 문제 보고 답 보고. 자, 그런 애들 되게 부지기수인데 그래 놓고 나는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데 시간이 안 늘어요. 공부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늘지.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라는 게 단순히 날리지 테스트가 아니고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건데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결국에는 언제나 풀 스로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리딩, 라이팅, 모듈 1, 모듈 2 한꺼번에 해라. 그리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트 모듈 1, 모듈 2 풀고.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라이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습하는 어떤 모든 부분이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해야만 돼.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걸 다 짧게 잘라서 하게 되면 효과도 높고 좋겠지. 그거는 다른 일들 할 때 나중에 직장 가서 그때 하는 거고 학교 공부할 때는 하고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특히 멀티플 초이스나 SAT, GRE, GMAT, LSAT 이런 것들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는 특정한 모듈을 가지고 보는 시험 SAT, ACT도 똑같고 그냥 망한다. 오케이? 언제나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언제나 풀 랭스로 가야만 된다. 쉽게 끊어서 풀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자체가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어느 환상을 하게 돼. 왜냐면 머리가 리프레시가 됐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30분씩 끊어서 할 때랑 64분을 가다 풀로 가다 집중력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거 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력 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풀 랭스로 가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랙티스 방법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조금 우리가 스트럭처를 잡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올 여름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앞으로 6월 달에도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딱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 좀 1시간짜리라서 내가 좀 막 러쉬를 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문제 푸는 방법들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문제에 따른 어프로치 스트레이트를 갖다 내가 준 방법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직접 생각할 나는 이게 더 잘 되더라라는 게 있으면 그러한 스트래티지를 갖다 제대로 내가 포뮬레이트를 해서 컨시스턴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consistency.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full length practice. 30분씩 쪼개지 말고 그냥 64분씩 그냥 한꺼번에 풀로 가라. 그쵸? 중간에 쉬지 말고.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단어가 약해요. 그냥 닥치고 워드 스마트. 원. 저 단문 독해가 약해요. 닥치고 워드 스마트 원 단문 독해. 자,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파이널라이즈 하려고 하는데 리딩이 굉장히 부족해. 그러면 이건 답이 없어.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파이널라이즈 못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리딩 컴프레hen션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어떤 머티리얼은 사실은 150단어짜리 어떤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150단어짜리 패러를 읽으면 연습이 안 돼.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리딩 머티리얼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올드 SAT 프랙티스 테스트에서 나오는 지문 요거를 갖다가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요게 지금 현재 오픈이 된 게 보통 이제 8개가 있고 한 개당 뭐 5개의 패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해도 한 이제 40개 패시지가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보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특히 클래식 리터처 같은 경우나 또는 히스토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는 리딩을 늘리기 위해서 책을 읽기는 싫어. 하지만 뭔가 리딩을 늘리기 위해 뭔가 읽어야 돼. 타임즈를 읽을까요? 아니면 뉴욕 타임즈를 읽을까요?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저널 읽을까요? 그냥 다 뻘짓이고 요거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올드 SAT 프랙티스 테스트에 나오게 그 지문, 리딩 패시지 지문 요 지문 읽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사전 찾아보고 해석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이거 읽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어떤 디지털 SAT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즉 리딩에 관한 문제라면 사실은 워드 스마트와 올드 SAT 지문 요거 두 개면 사실은 다 끝나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혹시 질문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지금 내가 또 이거 끝나고 바로 수업이 지금 이제 그래서 한 4개 정도 3개가 연속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으면 될 텐데 일단은 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PDF로 따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스트레치를 짜게 되면 좋은지 이게 좀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